추경이 우리 경제의 특급 윤활유가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가 어제 한 말인데요. 어제 보도가 많이 나왔죠.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기 위한 추경 논의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이것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더불어민주당의 기획 담당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분이죠. 김성환 의원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는데요. 그 구체적인 계획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일단 이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왜 지금 타이밍에 재난지원금을 꺼내 들었을까요? 일부에서는 대선 앞두고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던데. 네, 이미 연초에 대통령이 코로나가 일정하게 안정화되면 전국민 재난위로금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급하겠다고 얘기를 한 바 있고요. 예. 최근에 이제 백신 수급이 약간 불안한 적이 있었는데 백신 수급도 이제 좀 안정화되고 또 백신 접종도 본격화되고 있어서 대충 8월 말 9월 초 정도면 9월 말 정도면 전 국민이 1차 접종까지 거의 마무리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제는 전 국민 재난위로금 등도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됐다. 왜냐하면 고민도 해야 이 정부하고 협의도 하고 또 추경 편성도 하고 집행도 하는 시기까지를 고려해 보면 지금 정도의 이제 운을 떼는 게 타이밍상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을 역으로 해석을 하면 지급 타이밍은 9월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추석 언저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뭐 빠르면 여름 휴가철일 수도 있고 좀 늦어지면 그래도 추석 전에는 집행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일정표는 짜고 있는 거고요. 다음 그러면 이제 이제 추경 편성이 돼야 이제 지급이 되는 거니까 추경 논의는 이제 지금부터 발동을 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시작해서 정부하고 이제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해야겠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그냥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통칭을 했는데, 자 일단 그러면 지급되는 게 지금 보도를 보면 크게 세 가지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하나. 그다음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비 하나, 그다음에 백신 접종자에 대한 유급휴가 지원 이것까지 포함이 된다라는 보도가 있던데 일단 큰 틀에서 맞습니까? 아니면 좀 약간 사실과 다릅니까? 손실보상은 이제 입법을 곧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손실보상은 지급을 해야 되고 전국민 재난위로금도 대통령이 말씀도 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유급휴가는 코로나 백신을 맞았을 때 지금 후유증이 좀 있는 분들도 있고 멀쩡하신 분도 계신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여력이 있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 외에 이제 중소기업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으로 지급하기가 어렵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유급 휴가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이 손실보상에 해당되지 않는 일종의 여행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어서 그건 손실보상으로 또 다른 틀로 너무나 여파가 크지만 그렇다고 강제적인 행정처분을 받은 업종은 아닌 이런 데를 위한 또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손실보상, 피해 지원, 전국민 재난위로금 이런 거는 이 세 축으로. 그런 거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럼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일단 전국민 대상으로는 재난위로금의 규모는 혹시 잡으셨습니까? 1인당 얼마 이런 거?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액수는 아직 고민하고 있지 못합니다. 혹시 1차 때 어떤 지급했던 규모에 준해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그 규모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제 최소의 범위가 있겠죠. 1차 때는 40만 원,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지급을 했는데 그 가족 기준으로 지급하는 게 적절하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왜냐하면 가족이 다양화돼 있고 호적상을 함께 사는데 실제로는 따로 사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기왕이면 1인당 얼마씩 지급하는 게 더 공정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당 입장은 1인당 1인 기준으로 그러면 1인당 25만 원? 이제 작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도 그 이하일지 이상일지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겠죠.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그 전국민 재난위로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재난 위로금은 개인에 대한 뭐랄까요 보상의 개념도 있지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도 있고 해서 네. 그거를 받아서 저금하는 거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뭐 3개월 뭐 지역 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는 분석이 여러 군데 있어서 그런 성격으로 가게 되지 아, 좀 않을까라고 그렇습니까? 방향이? 예상은 해봅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또 어떤 거고 연동이 돼 있냐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후에 이제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제 그 경기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어느 정도였는가?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던데 그것이 100% 이것이 어떤 그 시장으로 돌았던 건 아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연구 결과가 여러 측면에서 나왔는데요. 네. 대체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 순기능이 크다는 게 주로 연구 결과였고요. 실제로 그것을 이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상당하게 체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 화폐 지급 방안도 이제 그 맥락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다뤄왔던 문제가 바로 손실보상 문제인데요. 이것도 이번에 여기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소급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마 조만간에 이제 산자위의 중소벤처 소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텐데요. 네. 이제 소급을 해야 되는 당위적인 문제가 있고 예. 또 기왕에 지급했던 것들이 있어서 그렇죠. 예, 그것에 대한 이제 소급의 필요성과 기왕에 지급했던 것에 이제 중복 문제를 피하는 문제 등등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일단 그러려면 6월 안에 일단 입법은 끝내는 건 맞습니까? 보도는 그렇게 나오고 있던데. 그렇게 해야겠죠. 6월 안에 그러니까 소급 적용 내용의 그 손실보상법안 입법이 끝난다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저희 당도 그렇게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렇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남는 문제는 그러면 손실 추산을 어떻게 하느냐 계산법 문제잖아요. 네. 혹시 이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무래도 중소기업부가 그것을 담당하는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법률 검토도 거치고 예.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해야겠죠. 근데 저희도 얼마 전에 그걸 좀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제 입법 청문회 열릴 때 이제 그때 그러니까 그 보고용으로 이제 그 추산했던 걸 보면 지금 영업이익 감소분이 전체 추산분이 한 1조 2천억 정도 된다. 이런 어떤 보고서를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계산법이 영 이상하던데요. 그거를 그대로 채택하는 건 아니죠. 그 계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일 수 있으니까요. 예. 조금 더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고려해야 되고 네. 또 우리 사회의 키워드가 공정 아닙니까? 네. 그 공정하지 않게 계산하고 오히려 했다가는 그러면 오히려 손해 보지 않겠습니까? 더 큰 논란이 불거질 수 네.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제 그 자영업자 비대위하고 여러 차례 이 문제를 두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비대위 쪽에서 입장은 일관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2차, 3차 해가지고 이제 그 재난지원금 소상공인들에 지원한 게 있는데 뭐 하면 그걸 차감하고 줘도 된다. 그러면 이미 지급한 게 있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손실 보상이 예를 들어서 뭐 한 가게당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 다 아니라 부분적으로 뭐 절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급해도 된다라는 입장까지 내놨다라고 한다면 탄력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접근해서 지급할 수 있는 여지는 오히려 자영업자 비대위 쪽에서 열어준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 이제 헌법적인 원리에 따른 이 논의에서부터 굉장히 범위가 넓었는데 네. 최근에는 그 당사자들하고 중소기업부나 기재부 간에 전체적으로 논의의 폭과 내용이 많이 좁혀져서 아무래도 이번 6월 임시국회 때는 그런 이 저간의 여건들 고려해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손실 보상 방법이나 계산법과 관련해서 정부하고 실무 협의가 대충 완료가 됐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상당 부분은 진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요? 네. 그 내용이 정말 궁금한데 그럼 언제쯤 공개가 됩니까 그러면? 우선은 입법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입법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위원회 구성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항목별로 좀 여쭤봤는데 다시 전체로 돌아가서 그래서 그러니까 큰 틀에서 추경 규모를 한 어느 정도로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 규모까지 아직 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기재부에서 네. 이 나라 국가안성 때 맥시멈 얼마 이런 얘기는 또 기재부 쪽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원론적 차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아시겠지만 이번 5월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잖아요. 예. 작년은 물론 이제 좀 줄어들었지만 거의 50% 가까이 늘어났는데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와중에도 일종의 수출과 대기업 중심으로는 경제가 확연히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여전히 이제 국내 서비스업이나 자영업은 여전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경제의 확 원리상 이 분수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어서 네. 일종의 이제 국내 서비스업과 자영업은 상당 부분 이제 마중물을 부어줘야 되는 역할이 필요한 거죠. 이걸 그대로 뒀다가는 일종의 코로나 이후에 이 양극화가 커질 수 있거든요. 예. 그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와 재정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냐 이런 차원에서 추경이 필요하다 이런 큰 틀에서는 아마 기획재정부도 공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또 청와대하고도 공감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의원님? 네, 이제 그 재정의 규모는 좀 살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올 상반기 세수가 당초보다 좀 더 추가로 거친 바도 있고 해서 완전히 뭐 빚내서 추경하는 상황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력은 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오면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왕 이제 의원님 모신 김에 좀 궁금한 거 몇 가지 더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정 차원의 그 주택 공급 대책 TF가 별도로 꾸려진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일단 맞습니까? 네. 여기서 6월에 상상도 못할 정도의 부동산 공급 정책을 제안해서 청년에게 희망을 줄 거다. 관계자 이런 멘트도 있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까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제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에 여전히 이 자기 집을 갖고자 하는 요구가 있고 또 일정하게 공급이 좀 더 추가적으로 늘어나야 이 소위 이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의 예. 얘기인 것 같고요. 예. 또 송영길 당대표가 인천 시장 시절에 추진해왔던 소위 누구나 주택과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또 지난 임시회 때 처리가 됐던 일종의 지분 적립형 주택, 네. 이제 자기 집을 소유는 하지만 이 지분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주택 유형도 필요하고요. 또 그동안 공급 대책에 빠져 있지만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 중에 추가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등등을 저희가 다 살펴보고 그래서 공급도 또 추가적으로 늘려서 충분히 기다리더라도 내가 집을 소유할 수 있는 뭐랄까 방법과 기회가 오겠구나라는 그 희망을 반드시 드리겠다고 하는 메시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혹시 상상도 못할 정도의 부동산 공급 정책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당 안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민이든 뭐든지 간에 신도시 조성을 하는데 굳이 용적률을 뭐 200% 이렇게 그 찔끔 제한을 뭐 필요가 있는데 확 올리면 주택 공급이 확 늘어나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내용까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네. 기왕의 이사 대책에 보면 역세권 주변에는 용적률을 상당하게 상향해서 하는 걸로 기되어 있고요. 예. 또 용적률을 반드시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에 좋으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하는 게 사리에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송영길 대표가 이 종부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축소하자는 건 내 아이디어다. 어제 이렇게 이제 밝혔던데 그러면 방향은 이쪽으로 계속 밀어붙인다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이제 당내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현행 종부세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보완을 하자고 하는 의원님들도 많이 있어서 예. 이 부분은 지난번 의총 이후에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중론을 모으기로 했기 때문에 종부세 관련해서는 좀 더 진지한 추가 토론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언제 그러면 정책의총 다시 여는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까? 6월 중에는 다시 열어야겠죠. 뭐 다음 주나 늦어도 다다음 주 정도에는. 그때도 근데 그때 되면 합의를 볼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이게 워낙 이게 당 내부에서 워낙 이견이 크던데 보니까. 공론의 장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런 이견들이 부딪히면서 그 최대 공약수를 찾아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집권 여당이다 보니까 이러면 꼭 언론은 항상 뒤에 혼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그런 정도는 민주주의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라고 봅니다. 그 정도 여당이 못하면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 송영길 대표가 오늘 조국 전 장관 관련 입장을 표명한다는 보도가 지금 일제히 나왔는데요. 어느 선에서 지금 수위가 조절이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뭐 기왕에 뭐 다 아시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 거죠. 대체로 이 조국으로 상징되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조국의 그 가정 교육 과정에서의 다른 청년들의 네. 상대적 박탈감들이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소위 교육의 기회 균등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살펴볼 문제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진지하게 살펴보고 그 청년들의 박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냐. 그 정도 선에서 그런 측면에서의 일정 수준에서의 얘기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뭐 입장 표명 있으면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이었습니다.